다음은 마켓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시장의 최근에 변화된 사항들 그리고 남은 11월 연말까지의 장들 보면서 주요 변수 투자 전략 세우겠습니다. 김주영 동양증권 투자전략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양태현 대표하고 홍선희 캐스터도 같이 좀 참여하실 겁니다. 자, 김 팀장님, 사실 7, 8, 9, 10, 4개월 양봉이 났잖아요. 11월을 뭐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어려운 시간을 지금 11월 들어서 보내고 있고요. 21선, 61선을 차례로 내주고 지금 1970까지 다소 좀 조정이 깊단 말이죠. 네, 갑작스러운 조정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볼까요? 네, 코스피가 이제 11월 들어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 이제 몇 가지 이유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가장 크게는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로 꼽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순매도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내부적인 원인으로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부진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시점을 보면 결국 코스피가 급락세로 전환이 된 게 이제 10월 31일이었고요. 그 직전에, 그러니까 10월 29일하고 30일에 사실상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열렸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기존보다는 미국 경제에 대한 판단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올 12월에 그러니까 연내에 소위 말하는 테이퍼링이 시작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제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이제 던져놓고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는 강세. 상대적으로 이제 원 달러 환율은 약세로 이제 떨어졌었고, 이제 원화가 약세가 되게 되면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손실로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직후로부터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순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악재를 꼽지만 합쳐서 연결고리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통화정책 불확실성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기업 실적 시즌도 도움은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3분기하고 4분기 실적 모두 다가 이제 하향 조정이 됐는데요. 한 달 전으로 기준해서 보면 3분기 실적은 한 마이너스 4.8%, 그다음에 4분기 실적은 마이너스 2.7%로 각각 하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다소 기대에 못 미쳤다는 점도 좀 부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냐. 그래서 대내적인 여건들이 11월에는 다소 좀 불리하게 돌아간 것이 주가의 하락으로 연결이 됐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팀장님,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통화 정책이 가장 큰 부담에 대한 이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어차피 우리는 또 FOMC 쪽에 눈을 돌려야 될 것 같은데, 또 테이퍼링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연내 축소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변동성 상당히 또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는 옐런의 상원 청문회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일단 청문회 자체는 무난히 이제 통과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옐런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가 과연 어떠한 톤으로 미국 경제나 통화 정책을 바라보느냐가 이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기본적인 미국의 어떤 체력이 많이 좋아졌다라고는 하지만 출구 전략을 쓸 만큼 테이퍼링을 본격화할 만큼 아주 강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이제 실질 GDP하고 잠재 GDP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미국의 기본적인 체력만큼 성장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성장률도 대략 1.9%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작년 2.2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거든요. 내년에 이제 2% 후반대로 이제 올라오는 것을 좀 기대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장률 자체가 아직 높지 않다라는 것이 들 수가 있고, 따라서 바로 물가 상승률도 높지 않습니다. 2%가 연준이 지금 목표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크게 하회를 하고 있는 문제가 있고요. 연준이 결국 정책을 필 때는 실업률하고 물가를 같이 보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옐런 차기 지명자도 이제 똑같고요. 근데 지금 어제 이제 발언 내용으로 보면 현재 실업률 7.3% 너무 높다. 그리고 물가는 여전히 정부가 생각하는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옐런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는 이제 상당한 비둘기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중하게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내년 연초에 이벤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는 이제 예산 협상을 중순까지 마무리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2월 7일에는 부채 한도 협상은 또 마무리 줘야 됩니다. 현재 특별위원회가 가동은 되고 있는데 민주당, 공화당 의견 차이는 좁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랜드 바겐이라는 통으로 놓고 전체를 다 합의를 보지는 못하면 시퀘스터 문제만 대체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는 정도로 이제 미시적으로 좀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도 연초에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연준의 스탠스는 연초까지 이 정치적 불확실성도 해소되는 거 보고 나서 결국 결정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내년 3월이나 4월 FOMC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분기부터가 본격적으로 좀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시점이 아니겠느냐 해서 당분간은 뭐 글로벌 유동성이나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성이 다소 불안을 느끼긴 했지만 점차 좀 잦아들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팀장님 제가 요즘에 가장 궁금한 것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최장기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다가 매도로 돌아섰잖아요. 최장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체감 충격이 예. 좀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궁금해요. 계속 팔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이제 사게 될 텐데요. 그 최장기간의 순매수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최장기간 사고 그 짧은 시간대에 다시 매도 우위로 기조로 돌아선다라는 건 사실상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앞쪽에 강한 순매수를 보였다는 데에서 큰 흐름의 변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요. 그 외국인 투자가들의 전체적인 매매 흐름들을 보면 지금 글로벌한 유동성은 채권에서 주식으로 옮겨가는 게 완연하게 이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자산별 수익률을 보더라도 북미나 유럽 주식이 가장 많이 올랐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럽 채권이 올랐고 원자재가 가장 못 올랐습니다. 결국 글로벌한 투자의 흐름은 주식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수혜 분명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증시의 매력은 밸류에이션 얘기는 뭐 몇 차례 매년 동안 하는 얘기고 최근 들어서는 일부 신흥국가들의 대상으로 경상적자나 재정적자를 겪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드물게도 경상흑자, 재정수지 흑자라는 양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거시경제 안정성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투자 메리트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결국 이제 환율과 주식을 같이 놓고 볼 텐데요. 주식 쪽면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대신 환율 쪽에서 최근에 강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가격 메리트가 희석이 됐는데 최근에 한 1,070원 정도 상단으로 해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 안정을 찾아주면 외국의 매수 타이밍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들도 결국에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프로그램 청산 물량과 그 관련이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오늘 옵션 만기일이 지나고 나면 사실상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 공세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다시 매수 쪽으로 좀 돌아서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동양증권 김주영 팀장님 만나 뵙고 있습니다. 사실 11월이 뭐 그렇게 영어를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핫한 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월에 사실은 조금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12월에 바람이 꺼지는 것보다는 11월 조정받고 연말 장세 기대해 본다. 뭐 나쁘지 않은 시나리오인데 그렇다고 보면 여기서 이제 힘을 모아서 좀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요인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되고 남아있는 변수는 어떤 것들입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었던 게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었는데요. 네. 어제 이제 옐런 그 지명자의 발언 내용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제 희석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일단은 이제 글로벌 경제 지표들이 과연 선순환을 타주느냐. 그래서 월말 월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국이나 국내나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다 보면 결국 최근에 몇 가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털은 견실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옵션 만기일과 관련된 수급의 안정 기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 외국인 투자가들도 상당히 프로그램 청산 물량을 내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이 하락 전환된 이후에 프로그램 물량이 총 1조 5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물량이 나온 상황에 있고요. 이것이 오늘 만기일을 기점으로 해서는 충분히 좀 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냐라고 보면 수급 측면에서 어느 정도 완전히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술적인 흐름이 될 수도 있는데요. 결국 저희가 이제 장기 추세선이라고 하죠. 지수 200일 이동평균선이 형성되어 있는 이제 1950선을 넘어섰고 지금은 그 50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 과정이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1950선 이상에서 기술적 지지가 좀 확인되는 타이밍이 또다시 시장에서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펀더멘탈 수급, 그다음에 기술적인 문제들이 확인이 되면 충분히 시장 자체는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네. 개략적인 그 지수 밴드를 조금 여쭤보고 전략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증권사들이 이제 한 우리가 2000선 위에 있을 때 대략 한 뭐 2100 정도 150까지도 보는 데가 있었습니다. 이제 11월, 12월이 남았는데요. 연말 그 지수 밴드는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네, 그 연말 저희도 그 1950 정도 하단으로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2100선 이상에서 마무리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네. 최근에 조정폭이 조금 깊어지긴 했으나 전체적인 4분기에 가져갈 수 있는 강세에 대한 비율은 이제 그대로 이어지고 그것이 내년 초에까지 갈 수 있는 좀 긍정적인 패턴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 나온 길에 이제 뭐 내년 전망들도 자료들을 이제 아이디어들을 대충 가지고 계실 거고 준비들 하실 텐데 내년 전망은 지금 증권사들이 비교적
높죠? 네, 네. 그렇습니다. 동양증권은 어느 정도 설정하고 계세요? 저희가 지수 지금 2,900에서 2,350포인트가 내년 전체적으로 보는 거고요. 네. 저희도 이제 그 참고적으로 다른 하우스들이 어떻게 내놓는지 전망치를 봤는데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대동소이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분기별의 패턴, 그다음에 분기별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어떻게 가지니까 내년에 어떤 승패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이제 판단 기준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시장 자체는 2분기 정도,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본격적으로 되는 2분기 정도가 좀 휴식기가 될 것 같고 남은 3, 4분기가 오히려 좀 강세 흐름으로 가는 쪽이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상저하고로 표현한다면 상저하고 쪽의 시나리오를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투자 전략 갈 건데 두 분 또 혹시 김 팀장님 오셨는데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지금 그 내년도에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럼 과연 내년도를 이끌 수 있는 종목들이, 업종들이 경기 민감주, 지금처럼 이끌어 왔던 경기 민감주가 될 것인지 아니면 내수 쪽으로 좀 무게를 이동할 것인지 그게 가장 좀 궁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에 이제 철저하게 경기 민감 수출주 쪽에 답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내년에 어쨌든 성장률이 이제 올해보다 높아지는 구간이고요. 그렇게 성장률이 높아질 때는 이 기업 이익이 잘 나는 그룹하고 그렇지 못한 그룹의 주가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근데 그러면 경제 성장이 올해보다 내년이 좋고 그렇다면 내년에 이익 성장이 좀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 대부분들이 사실상은 경기 민감 수출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기계, 조선 같은 업종들이 상당히 좀 유망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대신 경기 민감 수출주 중에서 IT와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보면 방어적인 투자 전략에 대한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우량 주식들이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내줬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내년에는 그런 어떤 견고한 수익률을 냈던 종목들에 대한 초과 수익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턴어라운드 업종에서 기회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소재나 산업재 쪽에서의 네. 어떤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높은 업종이 내년에 전체적으로 유망할 것이다 이렇게 네.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전망을 2,300 정도까지, 350까지 본다는 것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기저에 깔려 있다고 봐야 되니까요. 네. 역시 이제 경기주, 수출주를 중심으로 보셨고, 예. 근데 큰 그림상 어쨌든 경기가 올라오고 실적이 좋아진다는 단서를 단 거기 때문에요. 조금만 짧게 잡아서 11월, 남은 11월 또 연말까지의 투자 전략으로 다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지수가 갇혀 있으니까 사실은 경기주가 좀 올랐다 쉬고 있고, 일부 내수재, 또 연말이니까 소비재 이런 쪽에 좀 관심 있지 않습니까? 전략을 연말까지로 조금 좁히면 섹터가 좀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금 대략적으로 11월 초부터 현재 한 2주 남녀 동안의 어떤 조정의 흐름 때는 네. 코스닥 종목들도 좀 올라왔고요. 일부 내수주, 방어주들이 좀 강했다라고 하면 남은 기간 동안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4년에 예상되는 시나리오대로 움직임이 서서히 시작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에 이끄는 게 결국에는 이제 수출 모멘텀이 강한 쪽, 또 이익 성장률이 높은 쪽,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출을 하지만 그 중간재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수출을 하더라도 완제품보다 그 중간재 성격이 강한 쪽, 이런 어떤 공통점을 찾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화학, 기계, 그리고 여기 이제 한 가지 덧붙이면 이제 전자 부품 쪽의 일부가 이제 속할 거고요. 그래서 중간재이면서 수출 모멘텀 강하고 성장에 대한 기대가 남아있는 쪽. 그래서 화학, 기계, 전자 부품 쪽이 아마 남은 연말까지 어떤 투자 전략에 유용한 포트폴리오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마켓 인사이드 시장 흐름과 함께 연말까지의 전략 또 내년 전망도 미리 좀 여쭤봤습니다. 동양증권 김주영 투자전략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